오늘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유기용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 뉴스를 알기 쉽게 풀이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숫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영 앵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90입니다. 오늘부터 총선까지 꼭 90일이 남았습니다. 오전 민주당과 한국당이 후속 인재 영입을 나란히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은 국제경제 전문가 최지은 박사를 영입을 하면서 경제 개방에 대한 포부를 밝혔고요. 한국당은 산업재해 고객신고자 이종원 씨를 영입하며 노동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어제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한국당은 경제정책 대전환에 이어 오늘 주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모두 인재 영입과 공약 발표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혜영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오늘 한국당도 김영우 전 국회의장을 낙점했는데요. 여야 모두 공천관리위원장이 정해진 만큼 앞으로의 공천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비례가 들어가는 정당 명칭을 불허한 데 이어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예비 후보자들은 출판 기념회, 의정활동 보고, 광고 등이 금지됩니다.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90일, 21대 국회를 향한 9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의 이번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오늘 낙점이 됐습니다. 공천, 오늘 이제 90일, 정확히 오늘로 90일 남은 선거에서 공천의 중요성, 워낙 각 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번 공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여론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행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양쪽이 정해졌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당들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더 본격화될 때지만 일단 김영호 공천위원장의 낙점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 얼마 전에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참 쓴소리도 하셨고 그리고 합리적 보수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캐릭터가 좀 비슷한, 좀 합리적인 그리고 신사적인 분들이 되셨다는 건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이미 공천 규칙을 전당원 투표로 정해놔서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문제도 있지만 이제 보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분이 점잖으신 분인데 그러고 지난번 이한구 씨가 이제 골수 친박이셨기 때문에 엉터리 공천을 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잘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분이 당내에 어떤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공천에 대한 저항이 있을 때 그걸 얼마나 잘 이겨내실까 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 조금 너무 점잖은 분 아닌가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강하게 몰아붙여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점은 조금 생각이 듭니다. 공천 잡음이 없었던 경우는 역대 총선을 되돌아봐도 사실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게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공천 잡음, 거기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뒤따랐는데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서는 진수희 의원께서 잘 또 개인적 친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좀 이번 낙점에 대한 느낌이랄까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발표를 보면서 역대 국회의장님들이 몹시 바쁘시구나. 정세균 의장님은 물론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그 정부로 가셨고요.
또 보수 진영에서는 김형호 전 의장님을 이제 소환을 예. 했는데 보수 진영으로서는 진짜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혁신을 통한 보수 재건의 그 성패가 달려 있는 게 이제 이번 총선이고 그 총선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천인데 그 중차대한 이 공천 관리를 우리 김형호 전 의장님께 이제 맡겨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국민들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 갖는 어떤 기대치 혹은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천 관리를 하시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이분이 사실 언론인 출신이시면서 의정 활동 하시는 동안에도 굉장히 소신 그리고 아까 이제 합리적 보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개혁적인 마인드도 많이 갖고 계시고 네. 최근에 한국당 당내 행사에 가서 의원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센 예. 쓴소리를 쓸 만큼 이 보수 진영이 재건 혁신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내부에 있을지 모르는 공천에 대한 저항도 잘 돌파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불편부당한 예. 그런 그 관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설사 그 부분적인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국민들의 힘, 여론의 힘으로 밀고 돌파를 잘 해 나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 딱 지금 저 김용호 의장님 개인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보수 쪽에는 통합이 한참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정에 저희 이제 새보수당 쪽에서는 공관위원장 선임을 조금은 늦춰달라라고 사실 했는데. 더 늦춰질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전 협의 없이 좀 발표한 게 조금 저희로서는 유감스럽다거나 할까.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본 즉슨 이게 이제 나중에 경선할 때 그 안심번호나 이런 거를 하려면 이제 그 선관위에서 그 정해놓은 뭐 시한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느라고 그랬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통합신당이 만들어지면 네. 그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하는 거는 이제 수정 보완이 뒤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을 정확히 90일 남겨놓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주요 발언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다만 선거제도가 바뀌어 우리 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상당수를 양보한 셈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 더 얻어야 하는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석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가능한 하여튼 그 많이 얻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에서 그 우리가 상당수를 양보를 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더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정확한 의석수는 말하기 어렵다고 해서 대신 유 의원께 여쭤볼까 싶은데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 대표님도 말씀 못하신 걸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마는 대략 좀 희망적으로 본다면 사실 과반수가 돼야만 발목 잡히지 않고 국회가 잘 이끌어진다는 기대는 있습니다만 예. 과반수까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제1당이 되는 숫자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야당들과 협력해서 과반수를 얻을 수 있는 정도가 이게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예. 우상호 의원은 그것을 130 플러스 알파 정도로 봤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본 숫자고 아직 90일 남았습니다. 네. 선거 90일이면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괜히 높이 불렀다가 교만하다 하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네. 사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자세를 낮춰서 겸허하게 국민들께 다가가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전략공천 지역 13곳 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다 눈에 띄는 그런 지역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전략공천 지역을 벌써 좀 발표했다로 좀 이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저희는 공천 규칙을 다 정해놨기 예. 때문에 예.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마 이제 그 시스템에 따라서 경선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격차가 큰 지역은 단수 공천을 하거나 현역 의원 지역은 무조건 경선을 하게 또 돼 있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예전에는 전략 공천을 지나치게 좀 많이 하고 당 지도부가 자기 사람을 꽂아 넣는 방법으로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처음부터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불출마 지역 13곳하고 기존에 이제 지역위원장이 고리가 돼 있는 사고지구당 2곳에서 15곳을 일단 지정을 했는데 빨리 그렇게 하는 것이 괜히 그 지역에 가서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의지를 가진 사람은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지역은 기존에 현역 의원 중에서도 다선 의원들이 계셨던 지역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미리 뛰던 주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의하거나 그런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띄는 곳 한 곳만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갑도 포함이 됐거든요. 이곳은 아들인 문석균 씨가 이미 이제 출마 의사를 밝혀서 한 차례 논란이 됐었는데 민주당이 이것도 전략 공천지로 포함시켰다는 건 어떤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언론이 약간 앞서서 보도했고요. 예. 절차는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여진이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은 그 문희상 의장님 지역을 넣은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전략 지역으로 발표했다는 것 자체는 소위 말하는 세습 논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통적으로 영남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은 자유한국당부터 이전에 뭐 전신 관련 당들도 그렇고 그 텃밭 중에 텃밭 아닙니까? 근데 총선 앞두고 각 당에서 이제 불출마 선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유독 이 TK 지역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없다라는 게 한국당 내부적으로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충분히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의정부일까요? 민주당 전략 공천 지역을 이렇게 일찌감치 발표한 걸 보면서 제가 든 의심은 뭐냐면 이게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들이 다선 의원들 지역이란 말이에요. 장관 차출 지역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되게 유리한 지역이에요.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이 지역들을 미리 전략 지역으로 해놓고 지금 청와대에서 대거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이 뭐 70명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좀 꼽고 싶은 게 아닐까.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분들이 좀 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어주는 이런 의도가 아닐까 하는 저는 의심이 들었고요. 특히 문희상 의장님 지역은 사실 의장님 자신이 자신의 지역구에 그 수석 부위원장을 아들을 거기 갖다 놓는다는 건 사실은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전략 지역 아니고 그냥 경선으로 가면 저는 이분이 당연히 후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당 쪽에서 이게 PK 지역과 TK 지역을 놓고 보면 PK 지역은 그래도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이 꽤 지금 나오는 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PK 지역은 최근에 들어서 그 문정권에 대한 민심이 많이 이반하면서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도 거기는 이제 현역 다선 의원들이 불출마를 하고 있는데 이 TK 지역 있잖아요. 대구 경북 지역은 오히려 없다.
그게 이제 한국당이나 황 대표로서는 참 그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그래도 대구 지역은 그 곽상도 의원인가요? 그분이 당이 원한다면 불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터라. 네. 근데 제가 대구 지역만 보면 4년 전에 진박공천 이러면서 지금 보시면 초선 의원들이 많아요. 대구 네. 지역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선 중진 여기서는 살짝 비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그냥 버티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북 지역은 조금 고령이신 분도 한 두어 분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다선이고 고령이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용퇴하시기를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기다리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조금 더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김용호 의장님께서 칼을 어떻게 들이댈지 하는 것도 좀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되기 전에 조금 결단을 해 주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그곳에 계신 분들이 당을 위해서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 얘기 좀 잠시 해볼까 싶은데요. 어제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고향인 경남 밀양 창녕 선거구에 출마를 하겠다.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당의 중진급 이상 그런 인물들이 험지에서 해달라라는 얘기를 황교안 대표를 주구로 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줄곧 해왔는데 아랑곳 없이 고향에서 하겠다라고 이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관심사고 여기에 대해서 18대, 19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조혜진 전 의원이 명분 없다, 재고 좀 해달라라고 또 네. 얘기도 하면서 이 지역구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홍준표 전 대표나 또 거창에 나가시겠다고 한 김태호 전 지사나 네. 그 두 분 다 보면 이번 총선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총선은 리스크를 안 지는 지역으로 일단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도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는 서울의 동대문 지역에서 여러 번 네.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국적인 인지도로 볼 때 수도권이나 특히 서울에 나와서 조금 그 바람이랄까 이런 걸 일으켜 주시면 전체 선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안타까움 제가 황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황교안 대표께서 네. 홍준표 전 대표를 좀 직접 만나셔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도 하시면서 예.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좀 이렇게 지금 같은 당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직접 만나서 소통도 하고 뭐 고민도 같이 하고 하면 저는 충분히 홍준표 전 대표로서는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계속 언론에다만 대고 네. 험지 출마해달라 희생해달라 이렇게 하고 계신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좀 생각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좀 약간 그런 뭐 서운함 같은 경우도 좀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네. 직접 만나면 저 문제는 쉽게 오히려 풀리지 않을까. 김태호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혹시 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정치는 타이밍인데 제가 단식도 그렇고 장외투쟁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좀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춘다는 비판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예. 네. 지금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선 본인이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를 하겠다는 건지 언제 결정하겠다는 건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해라 하는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냐면 종로는 피해갈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아요. 여의도 주변에서는. 네.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죠. 뭐 이낙연 전 총리한테 이제 안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도를 못 밝히고 있는데 네. 결국 나중에 가서는 본인의 안전 위주로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중진들이 어떻게 험지 결단을 먼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황교안 대표가 또 한 번 타이밍을 놓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황교안 대표가 홍준표 대표를 만날 경우에 지금 명분으로 봐서 홍준표 대표를 이길 수가 없어요. 홍준표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하는 말을 제대로 반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래서 못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네. 이번 주 일요일에 돌아오는 안철수 전 의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정말 많은 언론사 카메라가 공항으로 가서 안철수 전 의원의 귀국 풍경을 담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 귀국 일성으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이야기 할지 좀 예상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미리 조금씩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틀리고 있죠. 있는 예. 것 같아요. 뭐 국가 대개조 이야기도 하셨고, 뭐 낡은 정치의 그 바이러스를 네. 잡는 게 내 팔자인가 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는 거 보면 대충 뭐 또 그동안 안철수 의원께서 해오신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대충 뭐 어떤 이야기 하시겠다 이런 그 느낌은 드는데. 근데 과연 이 낡은 정치를 잡겠다라고 하는 게 8년 전에 안철수의 새 정치와 낡은 정치 바꾸겠다라는 건 결국 같은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난 8년 동안 이분이 정치를 안 하셨냐면 안 하신 게 아니잖아. 정치권에 계셨어요. 정치권에 계시면서 본인이 얘기했던 그 새 정치는 어디 가고 그 정치가 계속 낡은 정치가 계속되는데 본인은 거기에 그 책임이 없는 것인가 뭐 그런 의문도 제가 질문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요. 과연 4년 전처럼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뭔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회의적이신가요? 예. 생각을 합니다. 안 전 의원의 그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네요. 안철수 전 의원이 마라톤이 본인에게 딱 맞는 운동이라고 했는데 마라톤은 혼자 하는 거고 정치는 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좀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예. 제가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초에 본 부울경 지역 여론조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수 통합의 찬성이 60%가 넘어요. 그런데 설문 중에 하나가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는데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리라고 보는가에 대해서 70%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 별 영향 못 미칠 것이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가 불가사의다. 도대체 네.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르고 본인들도 잘 모를 것 같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저분의 시기에는 아마 8년 전이나 4년 전쯤에 멈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새정치 얘기하고 바이러스 얘기할 때는 8년 전, 적어도 4년 전 얘기인데 예. 지금은 본인이 대선 주자도 했어요. 서울시장 후보도 했습니다. 당대표를 2번인가 3번인가 계속했어요. 당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마치 예전에 새롭게 뭔가를 표방하고 나오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좀 시대착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가혹할지 모르지만 바이러스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네. 예. 저는 애매모호 바이러스 그리고 양비론 바이러스 뭐 여야 비판하고 그리고 본인의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 애매모호함 오히려 본인이 이제 그 백신에 의한 치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가혹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저는 포지셔닝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예전 새정치를 얘기할 때 바이러스로 내가 치료하겠다라고 할 때와는 포지션이 달라졌다는 점을 본인이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요. 정치권이 그야말로 말실수, 입단속주의보가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 그 말실수를 통해서 구설에 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얼마 전에 영입인재를 칭찬하다가 딸 얘기 거론하는 과정에서 좀 비판을 불러왔는데 또 당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가 또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네. 해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거를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의 논평에서도
덩달아 비판하면서 또 장애인을 네.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런 정치인들의 총선을 앞둔 말 실수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입단속하고 조심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다 몇 가지 사례들 기억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말 실수 한마디가 선거판을 몇 번씩이나 출렁이게 만들곤 예. 하잖아요. 그럼에도 이 말 실수는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그것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해찬 대표의 경우는 좀 제가 보기에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 뭔가 하면 실수지만 이게 계속 거듭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의 인식의 이 표현이고 반증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 비하성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또 작년엔가 그것도 그 민주당의 장애인 관련한 행사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고 그런 거 보면 이분이 왜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예. 얘기하잖아. 이거는 장애인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뭐 장애인 감수성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보면 그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또 네. 실언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물론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셨지만 경력 단절 네. 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말하자면 조금 종합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 곤혹스러우십니까? 네.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가장 뜨겁게 인권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저는 좀 뭐 저희 당대표라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감싸드리는 얘기를 하자면 좀 억울한 구석도 있습니다. 뭐냐면 방점이 후천적 장애인들이 훨씬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비교해서 얘기를 하셨던 점이고 네. 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그분을 높이 칭찬하기 위해서 본인의 딸 외동딸 얘기를 이제 하셨던 네.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의도된 무슨 발언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해찬 대표만이 아니라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용어와 문법에 대해서 좀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어디 가서 축사 같은 거 할 때 장애인 얘기를 하면서 정상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장애우라는 표현이 장애인들을 높여주는 걸로 잘못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건 뭐 꼭 이해찬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이제 같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조금 더 그 말씀하셨던 대로 성인지 감수성 못지않게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원종건 씨가 높이 평가받았던 영입 이후 네. 예. 벙어리 장갑이라는 말을 엄지 장갑으로 바꿔서 부르자 하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벙어리 장갑이라는 말 자체가 농아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되고 있었던 걸 우리가 못 느끼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 그걸 계속 지적하고 뭐 그러는 속에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대하는 문법과 예. 용어에 있어서 좀 발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굳이 후천적 장애분들에 대한 의지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려고 하셨다면 선천적 장애인하고 자꾸 비교를 하지 마시고 후천적 장애인들을 뵈면 장애를 가지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그 의지가 강한 걸 보게 되고 그 점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과하는 과정도 저는 적절치가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사과하시면 돼요. 그런데 상처가 됐다면 사과드린다. 상처가 당연히 되죠. 예. 그걸 꼭 조건부로 사과를 하시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과의 진정성도 그다음에 토달지 마세요. 내가 뭐 이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사과한다. 이러셔야죠. 네, 네. 사과하셨죠. 사과하셨는데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감수성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좀 우리 이해찬 대표님 별명이 구글 해찬입니다.
어느 논문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선천적, 후천적 장애인들을 이제 비교하는 학술 논문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었겠죠. 구글 검색을 좋아하셔서 구글 아니요. 해찬이신 건가요? 물어보면 뭐든지 답한다 그래서 구글 해찬이. 예. 뭐 그만큼 이제 뭐 아는 게 많으시다 뭐 그런 뜻인데 이번에도 본인이 읽었던 그 논문 속의 얘기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됐다고 그런 저런 걸로 얘기를 이거는 익스큐즈가 안 되는 실수였다니까요. 뭐 실수라고 보기도 조금 힘들어요. 네. 진짜 말실수들은 따로 있죠. 예. 그럼 다음 말실수를 짚어보죠.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경찰이 주민들 음주 단속만 하지 말고 좀 대리운전도 해주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김재원 정책위 의장 역시 좀 해명을 했거든요. 그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죠. 이것도 무조건 사과해야 되는 겁니까? 사과해야죠. 뭐 주민 대상 뭐 서비스를 잘하라는 취지에서 뭐 어쩌고 했다 이런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못하신 발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김재원 의원하고는 17대 때 또 같이 활동을 했었고 그렇습니다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나쁘게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예. 그런데 우선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이해찬이 몇 년 못 가서 죽겠네요. 라는 택시 운전사 얘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 그래서 했고, 논란이 됐었죠. 뭐 그런 택시 기사가 있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 기억납니다. 또 본인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 먹고 예결위 회의에 참석했어요. 네. 술하고 아주 무슨 관계가 깊은데 본인 지역구의 한 군수 선거에 출마한 어떤 후보와 관련된 그 영상이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만 거기 나가서 자기 후배 검사한테 봐주라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허리낌 없이 했어요. 근데 검찰이 그 이후에 그 검사를 찾아내서 뭐 징계했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산 따서 파출소 세워준 그 공로를 자랑하면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주민들 저기 단속하지 말고 더 잘해줘라. 대리운전 해줘라.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할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런 게 막말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있었던 말실수 중에 제일 앞권은 뭔지 아세요? 바로 김현미 장관이에요. 네, 김현미 장관은 일단 불출마 선언을 하긴 했는데 네. 이 발언도 조금 논란이 많이 됐죠. 너무 심각한 예. 발언이에요. 그 일산 지역 주민들이 누굽니까? 자신을 삼선 의원의 장관으로까지 만들어준 그 지역에 가서 네. 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말치고는 너무 악성인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한테 오는 타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일산 지역에 누가 후보로 낙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도 전략공천 지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략공천으로 누가 낙하산으로 내려올지 모르는데 지금 고민정 대변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안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뭐 이거는 엄청 맥락을 악성이고요. 보면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지칭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진 촬영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항의하고 예. 그래서 그것도 그분을 향해서가 아니라 주변 몇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였다는 거죠.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변명의 그런데 여지가 없고요. 경중은 가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역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한 얘기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한테는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고요. 설사 지역 주민이 좀 과도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오해십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거기다 대고 무슨 그냥 정말 어디에 저작거리에서나 쓸 수 있는 예. 네, 물이 나쁜 애 좋은 애 이거는 진 장관님도 네. 선거 여러 번 치러보셨지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좀 정도의 심하게 명예훼손성의 발언을 한다든지 선거운동 과정에서든지 일상적으로도 저는 그분하고 토론합니다. 그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토론을 하셔야죠. 물이 나빠졌다라는 거는 이제 저는 저작거리에서 잘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상스럽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 말은. 중에 굉장히 아주 심한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네. 선거철이 가까워질수록 좀 그렇게 반응들이 격렬하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사람인지라 네. 저도 사실은
화가 그러니까요. 나고 그럴 때가 있다. 항의는 한 사람한테 받았는지 모르지만 물이 나빠졌다라는 건 주민 전체, 그 지역 전체를 두고 한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악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지닌 무게, 말의 무게와 그 말이 주는 울림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총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일거수일투족, 그중에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각 정당은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더 입단속을 하고 더 이렇게 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바로 다음 날에 강기정 수석이 매매 허가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여기에 네.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일단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내놨다가 급히 철회했습니다. 그야말로 초헌법적 발상입니다. 문제가 되니까 정무수석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운운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네, 두 분 얘기 차례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청와대가 일단은 어쨌든 강기정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인 네. 생각이다라고 네. 선을 긋긴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여론을 살피려고 꺼낸 발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지만 강기정 수석은 그 5.18 투사였고 예. 관료 출신이 아니라 정치인 출신 수석이죠. 그런 점에서 누가 보기에도 저건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청와대가 저런 얘기를 깊이 있게 토론해서 그것을 정무수석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 다 합니다. 저는 심재철 대표도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청와대가 발표하고 급히 걷어들였다? 그거 아닙니다. 강기정 수석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강기정 수석은 화제가 좀 되길 바란 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청와대의 정무수석으로서 올바른 태도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해야 되겠지만 예. 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심지어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였고 이건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내에서든 여당 내에서든 한 번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논의한 적이 없고 예. 그건 강기정 수석이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그렇게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말실수 이야기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 말실수하고는 결이 좀 다르지만 대통령께서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 하시면서 좀 잘못하신 대목이 두 군데가 있다고 봐요. 부동산과의 전쟁.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다. 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면서 놓아주자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조국 교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인간적인 감정은 사석에서 표현하시면 돼요. 그걸 온 국민이 다 보는데 나와서 말씀을 하시면서 놓아주자? 어떻게 범죄 혐의자가 있는 사람을 놓아주자고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그걸 강요하십니까? 석방하자는 뜻은 아니죠. 아니요. 네. 저는 그 말 대단히 그 실수이셨다고 보고 정말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그 청년 실업자들, 네. 일자리 못 찾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 그다음에 40대 가장들,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 라이프 사이클에 있는 40대들의 일자리 문제 가장 심각하잖아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가지셔야지 네. 어떻게 조국 교수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가지십니까? 그거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부동산 가격을 많이 뛴 지역에는 원상 회복하겠다라는 것도 대통령의 의지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으나 그래도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강기정 수석 같은 분이 이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초헌법적인 발상을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실수, 개인적인 실수쯤으로 여기는데 저는요, 그걸 백업할 수 있는 발언이 누구한테서 또 나왔냐면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상조 예. 정책실장도 강남 집값 얘기하면서 라디오 방송에서 이걸 은근 백업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치부할 만한 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네.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2년 반 동안 18번의 정책을 쏟아냈잖아요. 그거는 이제까지 정책들이 다 실패했다는 거고요. 강남 집값을 그렇게 급격하게 올린 주범은 누군지 아세요? 이 정부예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올려놓고 또 강남에 계시는 분들을 다 투기꾼 취급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제가 정말 충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지난 정권 중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던 시기가 이명박 정부 시기였어요. 그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정말 보기 싫어도 평가하고 싶지 않아도 그 부분은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예. 돌이켜서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 정책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 정부가 지난 그 2년 반 동안 내놓은 18번의 정책을 잘 들여다보시고 예. 뭐가 잘못됐는지 뭐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는지를 좀 반성부터 하시고 그 실패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30초만. 예. 그 대통령도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사회과학적으로 완벽한 용어만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하향안정이라는 말로 다음 날 바로 잡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조국 일가가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지금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개인으로서 그런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사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아이, 그거는. 대통령도 자기 심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